환경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일깨운 책. 인간이 지구에 이렇게 해를 끼치고 있었는데도 인류가 자신의 만행을 자각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눈이 멀어 과학기술이 지구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귀한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고 와도 상대방이 맞을 짓을 했겠지 하며 자식 편을 드는 부모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자연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자각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1960년대부터입니다.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 출간되면서 인류는 비로소 우리가 친애하는 과학기술이 인간을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침묵의 봄은 환경학 최고의 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죠. 환경보호라는 말도 거의 쓰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 책 이후로 사람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환경을 생각하게 되었고 지구의 날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의 환경운동을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책입니다. 1962년에 나온 이 책은 시대적 전환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출간되기까지 그야말로 갖은 핍박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자인 카슨이 핍박을 받은 거죠. 더 이상 새들이 지저귀지 않는 봄.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서양의 많은 명저가 그렇듯 귀납적으로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 사례들은 살충제나 제초제 같은 유독성 화학물질이 생각지도 않은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당시엔 이 화학약품들이 생물에 나아가서 인간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던 때거든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친구인 조류학자 올가 호킨스가 편지로 모기 박멸을 위해 살포한 DDT 때문에 새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서인데요. 그 이후 카스는 4년 동안 자료조사를 하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더 이상 새들이 지저귀지 않고 정막만이 감도는 봄을 침묵의 봄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것이죠. 이 책의 2장부터 17장까지는 모두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살충제, 제초제는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토양에도 쌓입니다. 이 유해물질들은 자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데다가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특징이 있어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엄청난 농도가 되어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죠. 게다가 축적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문제가 발현되지 않아 유해물질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생물의 경우 유해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몸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죠. 유전자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발암물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제초제와 살충제가 제 역할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해충이나 잡초 중 유독물질의 내성을 가지는 것들이 살아남아 그 억센 생명력으로 더 빨리 번식해 나가죠. 그러면 더 강한 유독물질이 필요하게 되고요. 결국 해충이나 잡초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강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생물이나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 유독 화학물질인 거예요. 카스는 이에 대한 해답도 어느 정도 제시합니다. 비화학적 방법을 채택해야 하고 기준을 강화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며 독성 화학물질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하죠. 이 방안들을 복합적으로 모두 실시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자연의 피해가 엄청나 과연 복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